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구 해설입니다. 어젯밤에 리버풀 대 토트넘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정말 갈 길 바쁜 두 팀의 대결이었던 만큼 과정도 결과도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맨시티와의 우승 경쟁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게 됐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긴 했지만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던 시점이 두 가지 정도 존재하는데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많은 팬분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소코와 손흥민 대 반다이크의 경기 막판 나왔던 2대1 장면, 그 장면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공격이 2명, 수비가 1명이기 때문에 반다이크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뭔가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반다이크는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 결과론적으로는 완벽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은 손흥민에게 오는 패스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소코에게는 어쩔 수 없이 슈팅을 허락한다. 현실적인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이 왜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소코가 왼발을 잘 못 쓴다는 겁니다. 시소코는 오른발잡이고요. 물론 왼발로 크로스나 슈팅도 가능한 선수지만 오른발에 비해서는 그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반다이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철저히 시소코를 왼발 슈팅을 주는 쪽으로 몰았던 것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시소코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피니셔라는 점도 고려를 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단순한 한 가지, 시소코는 왼발을 잘 못 쓴다. 여기에 반다이크가 집중을 했고 결과적으로도 적중했었죠. 여기에 굳이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골키퍼는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커버가 가능한 범위를 비교를 했을 때 이동 중에 상대가 슛을 때리게 된다면 이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일단 이동 중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이 옆방향으로 막히고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골키퍼에게는 또 상대 슈팅 타이밍에 반응할 수 있는 순간 속도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패스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소코 선수를 시야에 담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시소코 선수가 슈팅을 때릴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때릴 것인지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상태에서 이동 중이 아니라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시소코를 상대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90% 이상은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시소코 왼발 주자라는 상황 플러스 반다이크의 절묘한 위치 조절, 마지막에 시소코가 슈팅을 때리는 것이 확신에 들자마자 각을 좁히고 시소코에게 달려들면서 조금 더 그 상황을 긴박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다이크의 수비가 정말 빛나게 만드는, 정말 올해 선수상 후보의 1위에 노미네이트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다이크가 잘한 부분은 명확한 것이고 시소코가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손흥민과 다른 플레이를 좀 펼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 중에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원투를 좀 주고받던지 미리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주면 안 됐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반다이크를 조금 더 헷갈리게 하고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어렵게 만들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소코에게 이미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건네줬을 때 이미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의견이 오른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소코 선수의 왼쪽으로 돌아뛰면서, 축구에서는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그러죠. 포지션 익스체인지를 해주면서 시소코 왼쪽으로 돌아뛰어주면 안 되느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더라면 반다이크도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와 시소코 선수의 변화된 위치에 따라서 각을 잡아야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장면들이 연출이 됐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굳이 손흥민 선수가 시소코의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뛰는 것보다는 이미 시소코에게 패스를 건네준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좋았던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로버트슨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로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시간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돌아뛰고 거기에서 재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주어진 상황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좋았었는데 가장 문제였던 점은 바로 시소코의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범 선수와 전화통화를 나누었는데요. 형컴의 설명이 너무나도 가슴에 잘 와닿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코의 첫 터치 자체가 잘못됐었다. 시소코의 첫 터치는 2대1 상황을 살릴 수 있는 터치가
전혀 아니었다. 시소코는 첫 터치를 안쪽으로 잡으면서 수비수에게 도전을 하는 드리블을 가져갔는데 이건 본인이 1대1을 치겠다는 드리블이었다. 첫 터치를 살짝 바깥쪽으로 잡으면서 손흥민과의 간격을 조금 더 벌려놓은 상태에서 전진했다면 반다이크는 자리를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시소코가 자기가 슛을 하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든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도달을 했을 것이다. 시소코가 첫 터치를 안쪽으로 잡아놓고 수비수에게 1대1로 도전을 하는 드리블을 쳐가면서 반다이크 쪽으로 오히려 자신이 접근하는 선택을 했는데 형컴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지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다. 본인이 1대1로 골을 넣겠다는 욕심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던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설명이라든지 그 취지가 특히나 시소코 선수가 그렇게 안쪽으로 터치를 잡아놓게 된 심리까지가 굉장히 좀 분석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깥쪽으로의 마지노선은 손흥민은 팝포스트 일직선상, 시소코는 니어포스트와 일직선상. 물론 시소코 선수가 처음부터 본인이 조금 해결하기 유리한 더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더 반다이크 쪽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을 쳤던 것도 공격수로서 부릴 수 있는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격수가 욕심을 부릴 때 이해도 가능하지만 책임이 따라옵니다. 어떤 책임이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죠. 욕심을 부렸으면 골이라도 넣었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왼발 슈팅으로 그 찬스가 마무리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얻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오히려 패배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는 그 상황에서 좀 어떤 생각을 했을까도 형컴에게 물어봤는데 형컴 특유의 표현 자체를 가감없이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쉣더뻑이다. 손흥민 자신을 이용해서 시소코가 차라리 100%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패스를 건네주든지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시소코가 만들었던 상황은 손흥민을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선택이고 드리블이었다. 마치 손흥민이 없었을 때나 존재할 법한 선택이고 드리블이었다. 손흥민은 속으로 아마 셔터벅이라고 했을 테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그 뒤에 공식 인터뷰에서는 시소코도 잘하라고 했었다. 팀을 지게 하려던 생각이 아니었다. 올 시즌 시소코 선수는 너무나도 잘해줬다라는 인터뷰를 하지만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발언의 파급력을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인터뷰에 시소코 선수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리버풀의 막판 결승골. 자책골로 연결이 됐었죠. 토트넘의 막판 실점을 한번 달아볼 텐데요. 토트넘 입장에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뼈아팠던 이유는 예방이 가능한 실점이었다는 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코너킥으로 발생된 찬스가 세컨볼로 넘어갈 때 수비수들은 일제히 라인을 끌어올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라인을 끌어올리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늦었었고요. 라인을 끌어올리는 형태도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데니 로즈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데니 로즈 선수의 라인을 끌어올리는 형태와 타이밍이 너무나도 늦었어요. 사실 살라를 오프사이드를 걸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데니 로즈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늦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살라를 온사이드로 살려줬고 내주지 않아도 되는 슈팅을 내주면서 로리스의 2% 아까운 실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지형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보이는 부분이라면 정말 좋은 선수인 로즈 선수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도대체 왜 늦게 올라온 것인지. 병지형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는 집중력 저하다. 그리고 움직임을 면밀히 따라가 보면 자기 위치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 잘못되었다. 자기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로즈의 움직임이 더욱더 아쉬웠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대한 빨리 위쪽으로 복귀를 하는 스피드와 데니 로즈의 복귀하는 스피드를 비교해보면 그 아쉬움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플러스 알파를 병지형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 이후에 로리스 선방의 그 볼 처리 판단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병정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로리스 골키퍼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라의 헤딩을 잡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것을 아예 펀칭하는 것이었다. 로리스는 잡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 100% 맞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살라의 헤더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골키퍼 입장에서 특히나 정상급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빠른 슈팅이 아니었다. 판단 자체는 좋았지만 실력 부분에서 미스가 난 것이다.
충분히 잡아냈어야 되는 볼을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이 떨어뜨리게 된 방향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특히나 골키퍼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비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한 마음은 병지형님께서는 나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실수를 하고 이 볼을 완벽하게 못 잡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바로 그 직후에 떨어뜨리는 방향이라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갔어야 됐다. 내가 2차적으로 세컨볼 슈팅을 막아낼 수도 있는 내 앞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로리스는 이 볼을 완전히 옆쪽으로 흘려버리는 판단까지 2% 아주 작게 부족했었다. 그리고 알더베이럴트의 굴절된 볼이 로리스가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로리스가 반응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엇박자가 났기 때문이다. 로리스는 이 볼을 옆으로 흘렸을 때 옆에 알더베이럴트가 그런 식으로 볼이 리바운드 됐던 것을 아예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동작으로 가져간 것도 늦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볼이 다시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잡지 못하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나니까 토트넘이 정말로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었던 시점들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우승 경쟁 정말 치열하게 돌아가는데 승점 소중한 3점을 획득한 리버풀 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안필드에서의 분위기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승리를 놓쳤던 토트넘 팬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세계 탑 클래스 시설이 있는 새 구장으로, 새 홈으로 옮겼다는 것에서 조금 위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경기, 장면, 선수 어떤 부분이라도 많은 요청 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댓글로 많은 신청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분석 봐주셔서 감사합니다.